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준비한 책은 에드거 앨런 포의 어셔가의 몰락입니다. 에드거 앨런 포는 미국의 작가이자 시인으로 단편 소설과 추리 소설의 창시자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어셔가의 몰락은 산문시적인 공포와 환상을 담고 있는 에드거 앨런 포의 대표적인 단편 소설입니다.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어셔가의 몰락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가슴은 검은 고와 같아 스치기만 해도 금세 울리느니라. 피에르 장드 베랑제, 프랑스 시인. 어느 가을날이었다. 하늘엔 음산한 구름이 끼어 있고 사방엔 정적이 감돌았다. 나는 혼자서 종일토록 말을 달리고 있었다. 벌판은 황량했고 사람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저녁 노을이 깔리기 시작할 무렵에야 나는 어셔가의 저택이 보이는 곳까지 당도할 수 있었다. 어셔가의 저택을 처음 보았을 때 내가 느낀 것은 알 수 없는 음침함이었다. 보면 볼수록 우울한 기분이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나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 이를테면 집안의 평범한 풍물, 씁쓸한 기분이 감도는 벽, 공허한 눈을 연상케 하는 창들, 몇 개의 무성한 말라 죽은 풀, 몇 그루의 늙고 썩은 나무들을 을씨년스러운 기분으로 바라보았다. 내 기분은 약기운이 깰 무렵 아편쟁이가 느끼는 허전함, 일상생활로 되돌아가는 그 씁쓸함, 신비로운 장막이 내리 덮일 때의 스산한 감정과 비슷했다. 차가운 물속에 잠기는 것과 같은 구역질이 나는 아무리 상상력을 이끌어내 보아도 도저히 숭고한 기분으로 전환시킬 수 없는 그런 심정이었다. 왜 자꾸만 이상한 기분이 드는 걸까? 나는 한동안 대문 앞에 서서 생각에 잠겼다. 그것은 풀 수 없는 수수께끼였다. 그렇다고 해서 나를 엄습하는 막막한 감정과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이상한 풍경이 인간에게 주는 감정을 그때그때 분석하기란 우리들의 사고력으로는 불가능했다. 대문을 지나 우중충하게 괴어있는 늪 언저리로 말을 몰고 갔다. 늪은 어두운 그림자로 저택을 감싸고 있었다. 말을 멈추고 물에 비친 회색빛 풀과 거창한 나무 둥치, 공허한 눈을 연상시키는 저택의 창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또다시 알 수 없는 공포가 전신을 타고 흘렀다. 도무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한 형태의 전율이었다. 내가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한 가지였다. 나는 어셔가에서 수주일 동안 체류할 참이었다. 저택의 주인인 로데릭 어셔는 나와 소년 시절을 함께 보낸 친구였다.
서로 헤어진 후 오랫동안 보지 못하다가 한 통의 편지를 받고 그의 소식을 알 수 있었다. 그는 편지를 통해 자신의 집으로 급히 방문해 줄 것을 내게 요청했다. 워낙 다급한 요청이어서 나는 사정도 상세히 알지 못한 채 무작정 말을 달려왔던 것이다. 어셔는 심한 육체적, 정신적 혼란을 호소하고 있었다. 내가 옆에 있어주면 기분도 밝아지고 나아가 자기 병도 퍽 좋아질 것이니 자기의 제일 친한, 아니 단 하나밖에 없는 친구인 나를 꼭 만나고 싶다는 사연의 편지였다. 소년 시절에 서로 친하게 지냈다고는 하지만 실상 나는 그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다. 그는 어찌할 수 없이 우유부단한 성질이 도드라진 인물이었다. 아주 오래된 가문인 그의 집안은 먼 옛날부터 감수성이 특히 풍부한 것으로 유명했고 그 자질은 오랜 시대에 걸쳐서 우수한 예술작품을 탄생시켜 왔다. 어셔가의 혈통은 매우 유서가 깊었으며 온 집안이 한 줄의 직계만으로 이어져 왔다는 점도 놀라운 사실 가운데 하나였다. 반계의 자손이 없고 어셔가의 가독은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똑바로 내려왔다는 사실이 끝내 저택과 거기 사는 사람들을 동일시하게끔 만들었다. 바로 그런 점이 땅의 원 이름을 버리고 어셔가라는 고풍스러운 명칭으로 바뀌게 된 것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어셔가라는 호칭은 소작인들에 있어 일족과 저택을 동시에 의미하는 말로 자리 잡았을 터였다. 늪에 눈길을 두고 있으면 있을수록 처음 받았던 이상한 인상이 더욱 깊어졌다. 나의 미심쩍은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며 자꾸만 불길한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공포라는 것을 근처에 둔 일체의 감정은 이런 모순적인 법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늪에 비치고 있는 그 영상에서 저택으로 눈을 돌렸을 때 나의 가슴 속에 기묘한 망상이 떠오르는 것도 오로지 이와 같은 원인에 따른 것일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것은 참으로 기괴한 망상이어서 나에게 무겁게 덮쳐오는 그 감정이 얼마나 생생한 것이었나를 제시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말할 따름이다. 이 저택과 영재 전체에는 저택과 그 부근의 특유한 어떤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썩어 자빠진 수목이나 회색빛 벽이나 쥐 죽은 듯한 늪에서 솟아오르는 도끼,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도끼에 찬 신비로운 안개 등이 그런 분위기에 더욱 일조했다. 망상을 떨쳐버리고 나는 눈앞의 건물을 좀 더 면밀하게 관찰해 봤다. 첫눈에 알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라는 사실이었다. 나무 줄기가 여러 해를 묵은 건물의 외부를 빠짐없이 뒤덮고 가늘게 엉킨 거미줄처럼 처마 끝에 드리워져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건물이 아주 황폐해버린 건 아니었다. 석조로 된 그 어느 부분도 허물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건물의 각 부분이 서로 꽉 짜여져 있는 상태와 개개의 돌이 허물어져 깨질 것 같이 된 상태와의 사이에는
뭔가 기괴한 부조화를 느끼게 했다. 버려진 채 전혀 돌보지 않은 지하 납골당에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오래전에 썩어 빠진 헌 나무 상자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 그러나 이런 기괴한 느낌을 제외한다면 건물에서 무엇 하나 위험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미세한 금 하나가 지붕에서 번개 모양으로 벽을 타고 내려와 물속으로 사라지고 있는 것을 빼고는 말이다. 이러한 것들을 눈여겨보면서 나는 저택으로 통하는 짧은 흙길로 말을 몰았다. 마중 나온 하인이 말을 데리고 가자 나는 고딕풍 현관으로 들어갔다. 다른 하인이 말없이 어둡고 교차된 복도를 지나 주인이 있는 서재까지 나를 안내했다. 이번에도 나는 눈에 보이는 사물들이 막연한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왜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지는 알 수 없었다. 천장의 조각, 벽에 걸쳐진 우중충한 천, 흑단처럼 검은 바닥, 내 걸음에 맞춰서 덜거덕거리는 환상적인 문장이 박힌 전리품,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소년 시절부터 낯익은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처럼 평범한 것들이 불러일으키는 기괴한 망상에 더욱 의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다가 나는 계단 모서리에서 이 집의 주치의를 만났다. 그의 얼굴에는 교활함과 곤혹이 뒤섞여 있었다. 주치의는 당황한 표정으로 나에게 인사를 건네고는 가버렸다. 조금 있다가 하인이 한쪽 문을 열고 주인 앞으로 나를 안내했다. 내가 들어간 방은 굉장히 크고 천장이 높았다. 창문은 기다랗고 매우 좁았으며 검은 참나무 바닥에서 너무나 떨어진 곳에 달려 있었다. 붉은 빛으로 물든 약한 광선이 격자로 된 창유리를 통해 비치었다. 그 빛은 방 안의 물건을 뚜렷이 돋보이게 했다. 그러나 방의 구석구석이라든가 둥근 천장의 저 안쪽 같은 곳은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보려 해도 잘 보이지 않았다. 벽에는 우중충한 벽걸이가 걸려 있었다. 가구는 많이 놓여 있었지만 낡아 빠진 것들 뿐이었다. 기타 여러 가지 책과 악기들이 놓여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방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지는 못했다. 슬픈 공기를 호흡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우울한 기분이 모든 것을 덮고 모든 것에 스며들어 있었다. 어셔는 긴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면서 쾌활하고 친숙한 태도로 나에게 인사를 건넸다. 다소 과장된 우정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진심으로 그가 나를 대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상대가 더 입을 열 때까지 연민과 의구심이 뒤섞인 기분으로 가만히 쳐다보았다. 이토록 짧은 시일에 로데릭 어셔처럼 달라진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나의 어린 시절의 친구와 동일인이라고 믿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그의 얼굴은 어느 때든지 사람의 이목을 끌었다. 시체와 같이 창백한 안색, 비길 바 없이 반짝이는 크고 젖은 눈, 약간 옅고 핏기가 없으나 놀랄 만큼 아름다운 입술, 화사한 유태 인형에
그러나 그런 형에서는 드물게 볼 수 있는 옆으로 퍼진 코, 튀어나오지 않은 것이 어딘지 정신력의 결여를 상상케 하는 아름다운 형태의 턱, 거미줄보다도 더 가늘고 보드라운 머리털. 이러한 특징은 관자놀이 윗부분이 유난히 퍼진 것과 겹쳐서 잊을 수 없는 독특한 인상을 이루었다. 그의 얼굴은 옛날보다 더욱 뚜렷이 나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다. 소름이 끼칠 만큼 창백해진 피부의 빛깔, 그리고 이상한 빛을 뿜는 눈은 무엇보다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명조실 같은 머리털은 손질을 하지 않아서 흐트러진 거미줄과 같았다. 얼굴을 가리고 있는 그것 때문에 아무리 애를 써도 그 괴상한 표정은 도저히 사람의 표정이라 생각할 수 없었다. 몇 마디 덕담을 주고받으며 내가 알아차린 것은 그의 말이나 행동이 이상하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일관성이 없다는 점이었다. 잠시도 멈추지 않는 몸의 떨림 때문에 극도의 흥분을 이겨내려고 가까스로 헛되이 몸부림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과 같았다. 그의 편지를 읽어보거나 소년 시절의 어떤 성벽을 회상해 보거나 그의 특이한 성질이나 기질에서 우러나오는 결론을 생각해 보면 이런 종류의 일은 당연히 예상하고 있었던 점 가운데 하나였다. 그의 거동은 금방 쾌활하다가도 금세 삐뚤어지곤 했다. 그의 목소리는 수시로 변화를 일으켜 활발하고 유창한 어조였다가 당돌하고 묵직하고 침착하고 공허하게 울리는 어조로 주정뱅이가 되었다가 때로는 아편쟁이로 변화를 거듭했다. 그는 나에게 와달라고 한 목적이라든가 나를 꼭 만나고 싶었다는 것, 나를 만나면 틀림없이 위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자신의 병에 관해서 꽤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가 말하는 바에 의하면 자신의 병은 체질적인 것이고 그의 일족을 좀먹은 병이어서 치료법을 찾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노릇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그는 곧이어 이것은 흔히 있는 신경통이기 때문에 아마 머지않아 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의 병적인 증세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그가 들려준 자신의 병과 관련된 이야기 가운데 어떤 것은 나의 흥미를 끌기도 하고 또한 무척 놀라게 하기도 했다. 아마도 그가 사용한 말이나 이야기 전체의 분위기가 그런 효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병적으로 예민해진 감각 때문에 그는 몹시 고민하고 있었다. 아주 싱거운 음식 이외에는 어떤 음식도 입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입는 것도 특정한 천으로 된 의복에 한정되어 있었다. 꽃냄새까지 모든 것이 괴롭게 느껴진다는 것이었다. 그에게 공포감을 주지 않는 것은 특별한 소리, 즉 현악기의 소리뿐이라고 했다. 나는 곧 그가 헤어나올 수 없는 공포의 포로가 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집안 전체에서 괴괴하게 풍겨나오는 이상한 분위기와 일맥상통하는 데가 있었다. 그는 내게 나는 죽어가고 있어 라고 말했다. 나는 이렇게 비참하고 어이없이 죽어가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인가. 나는 다만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도리가 없단 말이네. 나는 장래에 일어날 사건 그 자체보다도 그 결과를 두려워하고 있네. 설령 아무리 사소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이 견딜 수 없는 마음의 동요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네. 나는 정직하게 말해서 위험 그 자체를 무서워하고 있는 것은 아니네. 다만 그 궁극의 결과인 공포가 두려운 거네. 이렇게 기력이 쇠퇴해버린, 이렇게 불쌍한 상태에 놓여있는 나는 공포라는 그 무서운 망령과의 격투 속에서 생명도 이성도 버리지 않으면 안 될 시기가 조만간에 닥쳐올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 말이네. 그의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나는 묘한 특징 하나를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것은 그가 이미 몇 해째나 외출할 용기도 없이 살고 있는 현재의 집에서 어떤 미신적인 주술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괴이한 힘이 지니는 가공의 지배력에 관한 것을 지금 여기에 묘사할 수 없을 만큼 흐릿하게 말했다. 그의 집인 저택의 형태와 유서 깊은 세월 속에 내포되어 있는 어떤 특이한 성질이 오랫동안 삶을 견디고 있는 동안에 어느새인가 자신의 정신을 지배하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저택의 회색빛 벽과 작은 탑, 그것들이 그림자를 던지고 있는 어둠침침한 늪, 이러한 것들의 형태가 끝내 자기라는 존재의 정신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라고 그는 이야기했다. 대화를 나누던 중 나는 좀 더 그의 상태를 파악할 만한 실마리 하나를 발견했다. 그를 괴롭히고 있는 이상한 우울증의 직접적인 원인은 오랜 세월 동안 그의 유일한 반려자였던 지상에 단 한 사람 살아남은 혈육인 사랑하는 누이 동생의 오랜 병 때문이었다. 아니, 분명히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는 누이의 죽음 때문이었다. 누이가 죽는다면 하고 그는 비통한 어조로 말했다. 그렇게 되면 아무런 희망도 없는 불쌍한 내가 유서 깊은 어셔가의 피를 받은 최후의 인간이 되는 것이네.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그의 누이인 마델라인이 방의 저쪽을 천천히 지나갔다. 그녀는 내가 도착해 이 집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대로 사라져버렸다. 짧은 순간 나는 놀라움으로 그녀를 자세히 살펴봤다. 공포와 기회가 뒤섞인 이상한 감정이었다. 어째서 그런 감정이 들었는가를 마땅히 설명할 수가 없었다. 멀어져가는 그녀의 모습을 눈으로 쫓고 있을 때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기분이 나를 억눌렀다. 그녀의 모습이 사라지고 문이 닫히자 나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어셔의 얼굴로 쏠렸다. 그는 두 손에 얼굴을 파묻으며 야윈 손가락 사이로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렸다. 마델라인의 병은 주치의들의 솜씨로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만성화한 무지각, 점점 더해지는 육체의 쇠약, 일시적이긴 해도 빈번히 일어나는 강직증, 이런 것들이 그 병의 증상이었다. 그녀는 악착같이 병마와 싸우고 있었다. 몸이 힘들어도 지금까지 단 한 번 눕지 않았다고 한다. 잠깐 사이 나를 스쳐간 그녀를 생각하며 나는 문득 그 모습이 어쩌면 살아서의
마지막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이해감은 적중했다. 그로부터 며칠 동안 어셔도 나도 그녀의 이름을 입에 담지 않았다. 대신에 나는 친구의 우울증을 풀어주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화에 몰두했다. 같이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한 일과였다. 시간이 나면 그의 기타 연주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다. 대부분은 즉흥 연주곡이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친밀해졌고 나는 점점 그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어두운 면, 그것은 천성처럼 그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 그와 단둘이 보낸 많은 시간을 나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그의 즉흥적인 노래나 연주곡 또한 언제까지나 내 귀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특히 폰 베버가 지은 마지막 왈츠의 분방한 선율을 기묘하게 뒤틀어서 과장된 연주로 들려준 것을 나는 지금도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 그는 때때로 그림에 몰두하곤 했는데 그가 치밀한 공상력을 구사해서 그린 그림은 붓자국마다 애매모호한 것이어서 그것을 볼 때마다 나는 말할 수 없는 전율을 느꼈다. 그 까닭 모를 전율 때문에 나는 더욱더 격렬하게 몸을 떨었다. 그가 그린 그림의 이미지는 지금까지도 뚜렷이 기억에 남아있지만 말로 표현할 길은 막막하다. 그림은 단순하고 명확한 구도였는데 단박에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었다. 그것은 매우 위압적이었다. 관념을 그림으로 그린 사람이 있다면 로데릭 어셔를 가리키는 말이 될 것이다. 대단히 관념적인 것들 뿐이었지만 그중 하나는 어렴풋이 말로써 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것은 굉장히 긴 직사각형의 지하실이나 지하도의 내부를 그린 작은 그림이었다. 평평하고 흰, 아무런 장식도 없는 낮은 벽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다. 그림의 일부인 동굴은 지표에서 훨씬 깊은 곳에 있었다. 그 거대한 공간의 어느 부분에도 출구는 보이지 않고 횃불이나 기타의 인공적인 광원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강렬한 광선이 가득 차 있었고 모든 것은 기분 나쁜 이상한 광희 속에 잠겨 있었다. 어셔의 모든 신경은 병적인 상태에 있었고 현악기의 연주 소리 이외에는 모든 음악을 견딜 수 없어 했다. 기타를 연주할 때도 한정된 범위 내의 곡만을 선택했다. 그의 탁월한 연주 실력은 도저히 글로 설명할 수 없다. 그는 즉흥적으로 가사를 읊으며 연주하곤 했는데 그 환상곡들의 가사는 물론이거니와 곡조도 인공적인 흥분이 최고의 상태에 도달하는 순간에만 볼 수 있는 것들이었다. 그 광상곡들 중에서 한 가지 가사를 나는 힘들이지 않고 외웠다. 그가 그것을 읊는 것을 듣고 나서 나는 강한 감명을 받았는데 그것은 그 노래 가사의 신비로운 흐름 속에서 자신의 고귀한 이성이 그의 왕자에서 흔들거리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어셔 자신도 그것을 충분히 의식하고 있었으며 나 역시 그러한 사실을 어렴풋이 자각했다. 마의 궁전이라는 제목이 붙은 그 시는
이런 내용이었다. 초록빛의 골짜기에 아리따운 천사가 살고 있었네. 그리고 그곳에 그 옛날 장려한 궁전이, 빛나는 궁전이 치솟아 있었네. 사색이라는 왕의 영토 위에 거기 궁전은 서 있었네. 황금빛으로 빛나는 노란 깃발이 그 지붕 위에 펄럭이고 있었네. 모두가 먼 옛날의 일이었네. 그 즐거웠던 날에 깃털 장식이 나부끼는 흰 성벽에 불어오는 온갖 간지러운 솟을 바람은 향기로운 내음을 거두어 갔네. 이 행복한 골짜기를 헤매는 사람들은 빛나는 두 개의 창을 통해 보았네. 류트의 아름다운 선율에 맞추어 옥저 언저리에 뛰노는 요정들의 춤을 그 옥자에 앉아있는 그 영예에 어울리게 당당한 위풍을 떨치고 있는 것은 이 나라를 지배하는 자였네. 화려한 궁전의 문짝에는 진주와 루비가 번쩍이고 그 문을 통해서 흐르듯이 흘러내려가듯이 항상 번쩍이면서 들어오는 것은 메아리의 물이 왕 되는 자의 슬기와 지혜를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것이 메아리의 즐거운 임무였다네. 그러나 슬픔의 옷을 입은 악마들이 왕의 용상을 습격했네. 고독한 왕에게는 이젠 내일의 날이 밝을 수 없기에 언젠가 왕의 궁전의 둘레에 빛나던 영광도 지금은 묻혀진 그 옛날의 허무한 이야기가 되고 말았네. 이제 그 골짜기를 찾는 자들은 빨간 불이 비치는 창 너머로 보내 범벅이 된 음악 소리에 맞춰서 미친 듯이 춤추는 거대한 것들의 괴이한 움직임을, 그리고 또한 창백한 문으로 거창한 홍수와도 같이 부종한 것에 무리가 끊임없이 뛰쳐나와서 소리 높이 웃어대는데, 노래 가사는 여러 가지를 연상하게 했다. 생각을 더듬어 보니 어셔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명백해졌다. 그 생각을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 새로운 것이라기보다 그가 집요하게 그것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 생각이란 간단히 말해서 식물은 모두 지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그의 미치광이 같은 망상 중에서 그 생각은 보다 더 당돌한 성격을 띠었고, 그는 어떤 조건 아래서는 무기물의 세계에까지 적용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의 맹목적인 확신이 얼마나 강한 것이었던가, 그리고 얼마나 진지하고 저돌적이었던가를 나로서는 도저히 표현할 도리가 없다. 그런데 어셔의 신념은 묘하게도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저택의 잿빛 석재와 관련이 있었다. 석재들이 배치된 방법, 석재 위에 퍼져 있는 많은 돌버섯이나 저택 둘레에 서 있는 썩어 빠진 나무의 배치뿐만이 아니라 돌 그 자체의 배열, 특히 이러한 배치가 오랫동안 그대로 지속되어 왔다는 것, 그리고 또 늪에 비친 건물의 그림자, 이런 것들 속에 방금 말한 지각력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 충만해 있다고 그는 믿고 있었다. 식물이 지각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는 늪의 물이나 저택의 벽 근처에
독특한 분위기가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응결해가는 사실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는 수백 년에 걸쳐서 그 일가의 운명을 형성하고 현재의 그를 만들어낸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러나 끈질긴 놀랄만한 영향력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나는 그가 광적으로 그런 말을 중얼거릴 때마다 미지의 공포에 직면했으며 가타부타 대꾸하지 않고 마냥 고개를 끄덕여 주기만 했다. 몇 해 동안 그가 읽은 책들이란 대부분 이처럼 환상을 자아내기에 충분한 것들이었다. 그 책들의 제목은 그레세의 앵무새와 수도원, 마키아벨리의 벨파고르, 스웨덴 보리의 천국과 지옥, 홀베르그의 니콜라이 클리미의 지하 여행, 로버트 플럭과 장 댕다지느와 드라 샹부르의 수상학, 티크의 먼 푸른 곳의 여행, 캄파넬라의 태양의 나라 등이었다. 특히 그가 애독했던 책은 도미니크 파의 승려 에이메리크 드 지론느의 소용의 팔절판인 종교 재판법이었다. 폼포니우스 멜라의 저서에는 고대 아프리카의 반인반수 괴물이나 아이기판에 대해서 쓴 대목이 있는데 어셔는 그것들을 탐독하며 꿈결처럼 몇 시간씩을 보냈다. 그러나 그가 가장 즐겁게 탐독했던 책은 사절판 고딕 글씨의 희귀본, 지금은 잊혀져 버린 어느 교회의 기도서, 마인츠 교회 성가대의 죽은 이를 위한 경야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는 벼랑간 어셔의 동생 마델라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어셔는 그녀의 유해를 매장할 때까지 2주일 동안 저택의 지하 납골실에 안치해둘 작정이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희귀본 속에 나오는 기괴한 의식을 혹시 그가 행하고자 할까봐 걱정했다. 그가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것은 누이의 병이 이상한 성질의 것이었다는 점과 어셔가의 묘지가 먼 들녘에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나는 처음 그의 집에 도착한 날 계단에서 만났던 의사의 기분 나쁜 얼굴을 떠올리면서 어셔의 행동을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다. 다음 날 나는 그녀의 시체를 가매장하는 일을 거들었다. 유해를 관에 넣고 우리는 둘이서 그것을 안치소까지 운반했다. 납골실은 내 침실 바로 밑 아주 깊숙한 곳에 있었다. 관을 안치한 지하 납골실은 비좁고 축축해서 외부에 광선이 들어올 만한 곳이 전혀 없었다. 추측컨대 그 장소는 봉건시대의 지하 감옥이었거나 가연성 물질의 저장소였던 게 틀림없었다. 복도 입구가 모두 구리판으로 정밀하게 씌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추측을 할 수 있었고 육중한 쇠문에도 동판이 씌워져 있었다. 굉장한 무게 때문인지 문짝이 돌저기에 받쳐서 돌아갈 때는 예리한 소리를 내면서 삐걱거렸다. 운반이 끝나자 나와 어셔는 관 받침대 위에 시체를 얹어놓고 안에 놓인 사자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오빠와 누이의 꼭 닮은 얼굴이 우선 나의 주의를 끌었다. 어셔는 나의 생각을 짐작했던지 무언가 몇 마디 중얼거렸는데 나는 그 말을 듣고 죽은 누이와 그는 실은 쌍둥이였고
둘의 사이에 언제나 설명하기 어려운 공감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을 알았다. 시체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자니 공포감이 몰려왔다. 젊은 여자의 목숨을 앗아간 몹쓸 병은 붉은 기운을 가슴과 얼굴 근처에 남겨놓았다. 묘하게도 시체 입술에는 꺼질락 말락하는 미소 같은 게 서려 있어서 나도 모르게 소름이 돋았다. 우리는 서둘러 관 뚜껑을 덮고 못을 박았다. 슬픔에 잠겨 며칠이 지나갔다. 누이가 죽은 이후 어셔는 몰라보게 변화했다. 침착하던 평소의 태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어셔는 흐트러진 걸음걸이로 지향도 없이 이방저방 돌아다녔다. 얼굴은 창백한 빛을 더했고 눈도 초점 없이 흔들거렸다. 무엇인가 알 수 없는 비밀과 싸우고 있는 것 같았다. 어떤 때는 꼼짝거리지 않고 허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기도 했다. 한마디로 그는 미쳐가고 있었다. 그의 상태는 나를 위협하며 조금씩 영향을 미쳤다. 귀괴하면서도 인상적인 그의 미신이 강한 감화력을 가지고 서서히 내 몸에 스며드는 것을 나는 느꼈다. 그런 감정은 마델라인이 죽은 지 8일째 되는 날 더욱 심해졌다. 그날 잠자리에서 나는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혀 몸을 뒤척였다. 그렇게 몇 시간이 무료하게 지나갔다. 창 밖에는 연신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다. 강한 바람이 연신 창문을 흔들었다. 나는 이성으로서 예민한 신경을 쫓아버리려고 무한히 애를 썼다. 나는 엄습하는 이상한 기운이 방의 음침한 가구들, 이를테면 벽 위에서 제멋대로 흔들거리며 침대 곁에서 불안하게 웅성대고 있는 검고 낡아 빠진 벽걸이 따위에 의한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려는 나의 노력은 허사였다. 참을 수 없는 전율이 차차 나의 전신에 퍼지고 종래는 나의 심장 바로 위에 말할 수 없는 공포의 악마가 덜썩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다. 나는 헐떡거리고 몸부림치면서 그것을 떨쳐버리려 했다. 나는 베개 위로 몸을 일으키고는 방 안의 캄캄한 어둠 속으로 눈을 돌린 채 귀를 기울였다. 왜 그랬는지 본능적으로 이끌렸다고밖에 할 수 없으리라. 한 차례 폭풍이 멈췄을 때 긴 간격을 두고 어디선지 모르게 들려오는 낮고 흐릿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영문을 알 수 없는 소름 끼치는 공포감에 압도되어서 나는 급히 옷을 걸치고 방 안을 빠른 걸음으로 걸어 다녔다. 공포를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서너 번 방을 돌았을까 말까 할 때 복도 가까운 계단을 올라오는 가벼운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이내 그것이 어셔의 발걸음인 것을 알았다. 문을 가볍게 노크하며 램프를 손에 든 어셔가 들어왔다. 얼굴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시체처럼 창백했지만 눈에는 광기를 띤 기쁨 같은 것이 떠올라 있었고 어떤 흥분을 억누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이런 모습이 나를 움찔하게 했다. 하지만 내가 그때까지 견뎌온 불안한 외로움에 비하면 그의 등장은 고마운 것이었다. 나는 내 방에 나타난 그를 구세주라도 되는 것처럼 맞이했다. 그는 주위를 살피며 불쑥 말했다. 자네는 그걸
보지 못했던 게로군. 뭐를 말인가? 그는 대꾸하지 않고 엉뚱하게 중얼거렸다. 정말 자네는 그걸 보지 못했던 게로군. 가만히 있자. 그럼 지금 보여주겠네. 그는 어리둥절해 있는 나를 뒤로 하고 창가로 다가갔다. 그러고는 폭풍이 몰아치는 창문을 확 열어젖혔다. 바람이 미친 듯 창문을 헤집었다. 실로 광폭하지만 한편으로는 엄격한 아름다움을 지닌 미칠 듯한 공포와 아름다움이 함께 넘치는 밤이었다. 회오리 바람은 아마도 저택 부근에 그 힘을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았다. 바람의 방향은 몇 번이나 심하게 변했다. 구름이 사방에서 빽빽하게 모여들어 멀리 떠나가지 않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빠르게 소용돌이 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구름이 굉장히 짙게 드리워져 있는데도 잘 보였다. 달이나 별은 조금도 보이지 않았고 번개도 번쩍이지 않았다. 바람 속으로 가스 같은 안개가 기분 나쁜 빛깔 속에서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도대체 뭘 보고자 하는가? 나는 성을 내며 어셔를 진정시켰다. 저건 다만 폭풍에 의한 전기현상일 뿐이네. 창문을 그만 닫게. 찬 공기는 자네 몸에 해롭네. 자네가 가장 좋아하는 소설이 한 권 여기 있네. 내가 읽을 테니 듣게나. 그러면서 이 무서운 밤을 함께 보내도록 하세. 내가 꺼낸 책은 리안 스러트 캐닝경의 광란의 상봉이었다. 내가 책을 읽기 시작하자 어셔는 침착함을 되찾고 이내 귀를 기울였다. 나는 소설의 주인공인 에덜레드가 은둔자의 초가로 들어가는 대목까지 읽어나갔다.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소설의 이 부분은 다음과 같다. 원래 용맹한 자인데다가 마음껏 마신 술의 효험덕에 한층 힘을 받은 에덜레드는 묵묵히 은자와의談판을 기다렸다. 때마침 그는 어깨에 내리치는 비를 느끼고 폭풍우가 올 것이 두려워졌다. 당장에 그는 작두를 휘둘러 몇 번 타격을 가해 순식간에 문에다 주먹이 들어갈 만한 구멍을 뚫었다. 그 구멍에 손을 걸고 힘껏 잡아당기니 문은 갈라지고 산산이 부서졌다. 허공에 울리는 마른 나무에 째지는 소리는 숲속 가득히 메아리 쳤다. 문장의 끝 대목까지 읽은 나는 섬뜩해 이내 말을 멈췄다. 그 까닭은 저택 안 어디에선가 리안 스러트 경이 소상히 기술한 문이 쪼개지는 소리와 유사한 소리가 내 귓전에 어렴풋이 들려왔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나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고 다시 소설을 읽어 내려갔다. 뛰어난 전사 에덜레드가 문 안으로 쳐들어갔지만 간악한 의인자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에덜레드는 매우 화가 났고 또 놀랐다. 대신 거기 있는 것은 비늘로 쌓이고 불길 같은 혓바닥을 내민 거대한 몸집의 용이었다. 용은 바닥을 은으로 깐 황금의 궁전을 지키고 있었다. 벽에는 번쩍이는 노쇠의 방패가 걸려 있고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었다. 여기 들어온 자는 승리자이니라. 용을 쓰러뜨린 자는 이 방패를 얻을지니라. 에덜레드가 작두로 용의 머리를 내리치니 용은 단말마의 도끼를 뿜으며 소름 끼치는 고함을 질렀다. 귀청을 찢는 듯한 음향 때문에
에덜레드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다. 그토록 두렵고 심장을 울리는 고함 소리를 들은 사람은 아직 없었으리라. 나는 다시 읽기를 멈췄다. 그리고 깜짝 놀라 멍하니 귀를 기울였다. 그 순간 아무래도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은 귀에 거슬리고 길게 잡아 끄는 이상한 외침 소리 같은 무언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소설 속에 나오는 용의 울음과 아주 비슷한 소름 끼치도록 닮은 소리였다. 두 번씩 우연의 일치가 계속되자 나는 놀라움과 공포에 압도당했다. 그러나 나는 두려움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친구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는지 어떤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호흡을 가다듬고 어셔를 관찰했다. 그의 거동에는 차츰 기묘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는 자기 의자를 서서히 돌려 방 입구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때문에 나는 그의 얼굴을 한쪽밖에 볼 수 없었다. 그의 입술은 연신 무엇인가를 중얼대며 떨렸다. 머리를 가슴에 파묻을 듯이 숙이고 있었으며 눈은 크게 뜨고 있었다. 그가 몸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도 분명했다. 조용하지만 끊임없이 같은 모습으로 몸을 좌우로 흔들고 있었다. 나는 소설을 다시 읽기 시작했다. 용은 죽었다. 용의 노여움에서 벗어난 전사는 노세 방패에 생각이 미쳤다. 전사는 주문을 풀기 위해 용의 시체를 밀쳐내고 은을 깐 성내의 마루 위를 당당히 걸어갔다. 방패는 그가 미처 가까이 가기도 전에 그의 발 밑에 떨어졌으며 무섭고 굉장한 소리가 주위를 뒤흔들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나는 마치 노스의 방패가 정말로 은의 마룻바닥 위에 큰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것 같은 뚜렷하면서도 공허한 금속성의 물건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울리는 것 같은 그러면서도 무겁게 누르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 얼이 빠진 나는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났다. 어셔는 여전히 규칙적으로 몸을 흔들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그가 앉아있는 의자 곁으로 달려갔다. 그는 가만히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얼굴 전체가 마치 돌처럼 굳어 있었다. 그의 어깨에 손을 얹자 심한 전율이 그의 전신을 엄습한 듯이 병적인 미소가 그의 입술 언저리에 피어났다. 그는 내가 곁에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처럼 영문 모를 소리를 낮고 빠르게 중얼거렸다. 나는 그에게 몸을 붙이고 웅얼거리는 소리를 듣고자 애썼다. 저게 들리지 않나? 나에겐 들린단 말일세. 그럼 똑똑히 들리고 말고 아주 오래전부터 몇 분 동안이나 몇 시간 동안이나 며칠 동안이나 나는 듣고 있었단 말이야. 하지만 나에겐 용기가 없었지.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게. 나는 이 얼마나 비참한 인간이란 말인가. 나는 용기가 입 밖에 낼 용기가 없었단 말일세. 우리들은 그녀를 산채로 무덤에 묻어버렸단 말일세. 나의 감각이 예민하다는 건 이미 말했지 않나? 지금에 와서야 말하지만 나의 누이가 저 허무한 관 속에서 약간 몸짓을 하는 소리를
들었단 말일세. 난 들었단 말일세. 그러나 말할 용기가 없었단 말일세. 그런데 지금 오늘 밤 에덜레드가 은둔자 집의 문이 부서지는 소리, 용의 단말마의 외침, 그리고 방패가 떨어져 울리는 소리. 알겠나?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을 걸세. 누이가 들어있는 관이 쪼개지고 누이가 갇혀있는 지하 감옥의 돌적이가 삐걱거리고 구리를 깐 지하 납골실의 복도에서 누이가 몸부림치고 있는 소리가 들린단 말일세. 나는 어디로 도망쳐야 된단 말인가? 누이가 곧 이곳으로 오지 않겠나? 나의 성급한 처사를 꾸짖기 위해 누이가 빨리 오지 않겠나?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리지 않나? 누이의 그 괴롭고 무서운 심장의 고동소리가 똑똑히 들리는 것 같군. 이 미친 녀석 같으니. 그는 맹렬한 기세로 일어섰다. 그러고는 다시 소리쳤다. 미친 녀석 같으니 누이는 벌써 문 밖에 서 있지 않느냔 말이야.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어셔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방문이 활짝 열린 것이었다. 열린 문으로 억센 바람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리고 키가 큰 마델라인이 수의를 입고 떡 버티고 서 있었다. 그녀가 입은 옷에는 피가 배어 있었고 여인 몸 전체에 무참하게 몸부림쳤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문지방 근처에서 일순간 부들부들 떨면서 이리저리 흐느적거리다가 잠시 후 낮은 신음소리를 내면서 방 안에 있던 오빠의 몸 위로 풀썩 쓰러졌다. 그러고는 비명을 지르며 오빠를 마룻바닥 위로 밀어 쓰러뜨렸다. 어셔는 눈을 치뜬 채 그대로 나무 토막처럼 넘어졌다. 심장은 공포에 질려 그만 멎어버렸다. 마침내 그토록 두려워하던 운명이 그를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것이다. 나는 공포로 온몸을 떨며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왔다. 저택을 나와 진흙길을 달려갈 때도 폭풍은 그치지 않고 광란을 부렸다. 어느 순간 내가 달리고 있는 길을 따라서 이상한 빛이 비쳤다. 나는 이 심상치 않은 빛이 어디서 비치는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뒤를 돌아다 보았다. 내 뒤에 있는 것은 커다란 저택과 그 그림자뿐이었기 때문이다. 그 빛은 이제 막 넘어가는 피와 같이 붉은 만월의 빛이었다. 건물 지붕에서 번개 형태를 그리면서 토대까지 뻗치고 있었다. 그 빛은 벽에 그어졌던 균열을 통해서 교교하게 빛나고 있었다. 저택 위에 걸린 것은 커다란 달이었다. 달빛은 저택의 균열을 따라 조금씩 빛을 넓혀갔고 어느 순간 수백 년 묵은 저택이 쩍 소리를 내며 눈앞에서 허물어졌다. 회오리 바람은 더욱 극성을 부리며 건물을 휘 감았다. 벼락이 치듯 요란한 폭음과 함께 동시에 어셔가를 둘러싸고 있던 깊고 음침한 늪은 소리도 없이 천천히 어셔가의 잔재를 집어삼켰다.